남편이 죽고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47년을 같이 살면서 한 번도 혼자 들어가 본 적 없는 서재. 문고리를 잡는 손이 떨렸어요. 이제 허락을 구할 사람도 없는데 그래도 손이 떨렸습니다. 서랍 맨 아래 자주색 보자기에 쌓인 편지 묶음. 겉봉에 쓰인 이름은 제가 모르는 여자였어요. 박금래. 47년 전 봄날이 떠올랐습니다. 시장 골목길 건너 남편과 나란히 걷던 그 여자. 다정하게 웃으며 걷던 두 사람. 저는 그 자리에 굳어서 손을 흔들지 못했습니다. 그날부터 47년 동안 저는 한 번도 묻지 않았어요. 묻는 순간 사실이 될 것 같아서 그 침묵이 47년이 됐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편지를 펼쳤어요. 단 한 줄이었습니다. 누나, 건강하지? 누나. 47년 동안 제가 품고 살았던 그 장면이 단 한 줄에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편지 맨 아래 딱 두 줄이 있었어요. 평생 오해하게 해서 미안해. 그래도 당신 곁에 있어서 행복했어. 저는 그 자리에서 47년 만에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도대체 이들에게는 어떤 사연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 버튼으로 따뜻한 응원을 보내주시고 지금 소중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을 함께하고 계신 곳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남편이 죽고 사흘째 되던 날 저는 처음으로 그 방에 들어갔습니다. 47년을 같은 지붕 아래 살면서 한 번도 혼자 들어가 본 적 없는 방이었어요. 병수 씨 서재. 문고리를 잡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상하죠? 이제 허락을 구할 사람도 없는데 그래도 손이 떨렸어요. 문을 열자 찬 공기가 먼저 나왔습니다. 커튼이 쳐진 방 안은 어두웠어요. 책상 위에 돋보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쓰던 그대로였어요. 읽다 만 신문도 절반쯤 다른 연필도 마치 잠깐 나간 사람의 방 같았습니다. 정말이지. 이 사람은 떠날 준비도 없이 간 거야. 저는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장을 따라 손을 짚으며 걸었어요. 병수 씨 손때가 묻은 책들. 제목도 읽히지 않았습니다. 그냥 손끝으로 만지고만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 방에서 뭘 하며 혼자 앉아 있었는지 저는 47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자식들은 하루 전날 올라갔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사흘 동안 시끌벅적하던 집이 그들이 떠나자 갑자기 조개 껍데기처럼 비어버렸어요. 큰딸 미선이는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혼자 있지 말고 옆집 박 여사님이라도 불러요. 뭐가 필요하면 바로 전화하고. 말은 그렇게 해도 미선이는 돌아서면서 이미 핸드폰을 꺼내 들고 있었습니다. 직장 문자가 와 있었겠죠.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진짜로 괜찮은지 아닌지는 저도 몰랐지만 아들 준혁이는 차에 타면서 창문을 내렸습니다. 어머니, 밥은 꼭 챙겨 드세요. 그 말 한마디를 하는데 준혁이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아버지 닮아서 표현을 못하는 아이입니다. 저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차가 골목을 빠져나갈 때까지 손을 흔들었어요. 막내 수진이가 마지막으로 나갔습니다. 수진이만 한 번 더 올라와서 저를 꼭 안았어요. 엄마, 보고 싶으면 전화해. 언제든지. 이 아이는 아버지 눈을 쏙 빼닮았어. 웃으면 눈이 반달이 되는 것도. 저는 수진이 등을 토닥였습니다. 어서 가라고. 조심해서 가라고. 그렇게 아이들이 다 나가고 집이 저 혼자가 됐습니다. 처음 한 시간은 그냥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밥도 생각 안 났고 차도 생각 안 났어요. 그냥 거실 한가운데 앉아서 창밖을 봤습니다. 3월 초순 오후 햇살이 마루 위로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어요. 병수 씨가 저 햇살 자리에 앉아서 신문을 읽곤 했는데 돋보기를 이마에 올려놓고 졸다가 신문을 떨어뜨리곤 했는데 거기 아무도 없네.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처음으로 눈물이 났습니다. 장례 사흘 동안 못 울었는데 사람들 다 가고 나서 혼자 마루를 보다가 그만 울었습니다. 소리는 안 났어요. 그냥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저는 일어섰습니다. 그냥 앉아있으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손이 가만히 있으면
머릿속이 더 복잡해지는 사람이 저입니다. 그래서 서재로 들어간 거예요. 유품 정리를 해야 한다고 그렇게 핑계를 댔습니다. 책상 서랍부터 열었습니다. 오래된 명함들, 영수증 묶음, 볼펜 몇 자루, 두 번째 서랍, 세 번째 서랍, 그리고 맨 아래 서랍을 열었을 때였습니다. 낡은 보자기가 있었어요. 자주색 비단 보자기. 누군가 정성스럽게 싼 것처럼 내 귀퉁이가 단단히 묶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뭔지 처음엔 몰랐어요. 들어보니 가볍지 않았습니다. 뭔가 두툼하게 들어 있었어요. 천천히 매듭을 풀었습니다. 편지였습니다. 편지 묶음이었어요. 빛바랜 봉투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하나, 둘 세어보니 12통. 한 통씩 묶음 고무줄이 사가 있어서 툭 끊어졌어요. 오래된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매니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겉봉에 이름이 쓰여 있었어요. 박금내. 제가 모르는 이름이었습니다.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름. 그런데 글씨체는 분명히 병수 씨 것이었어요. 그 반듯하고 힘 있는 글씨. 47년 동안 봐온 글씨였으니까요. 손이 멈췄습니다. 박금내. 박금내가 누구야? 심장이 이상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빠르게 뛰는 게 아니라 천천히, 무겁게. 뭔가 오래된 것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 같았어요. 47년 전 봄날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보지 말았어야 했던 장면. 그 이후로 한 번도 입 밖에 꺼내지 않았던 기억. 저는 편지 묶음을 보자기로 다시 쌌습니다. 매듭을 다시 묶었어요. 그리고 서랍 안에 넣었습니다. 덮었어요. 모르는 게 나아. 이제 와서 알아봤자 뭐가 달라져.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병수 씨가 쓰던 베개 냄새가 아직 남아있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보다가 눈을 감다가를 반복했어요. 자꾸 그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박금내. 12통의 편지. 병수 씨, 당신은 나한테 숨긴 게 뭐요? 장례가 끝나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아이들이 떠난 집은 생각보다 훨씬 조용했어요. 사람이 살고 있는데도 빈집 같은 느낌. 병수 씨가 없으니까 집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이상하죠. 47년을 같이 살았는데 그 사람이 없으니까 집의 무게가 달라지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아침부터 청소를 했습니다. 손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라서요. 걸레를 빨고 마루를 닦고 화장실 구석구석을 문질렀습니다. 병수 씨가 썼던 세면대 옆 칫솔이 아직 꽂혀 있었어요. 버려야 하는데 손이 안 가더라고요. 그냥 두었습니다. 점심 무렵 큰딸 미선이가 왔습니다. 엄마, 아버지 유품 정리 도와드리려고요. 미선이는 들어서자마자 소매를 걷었어요. 이 아이는 언제나 그래요. 뭔가 해야 할 일이 생기면 감정보다 행동이 먼저인 아이.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울기 전에 먼저 치우고 아프기 전에 먼저 움직이는 아이.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다고. 엄마, 그냥 두면 더 힘들어요. 조금씩이라도 정리해야지. 맞는 말이에요. 근데 맞는 말이 언제나 듣기 좋은 건 아니잖아요. 미선이는 안방 옷장부터 시작했습니다. 병수 씨 옷들을 꺼내서 개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옆에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병수 씨가 즐겨 입던 베이지색 점퍼가 나왔어요. 안쪽 주머니에 손을 넣어봤더니 사탕이 2알 들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항상 주머니에 사탕을 넣고 다녔거든요. 손자들 주려고. 근데 손자들이 다 크고 나서도 습관이 안 없어져서 그냥 혼자 까먹곤 했어요. 저는 그 사탕을 손에 쥐었습니다. 한참을 쥐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정말이지 작은 것 하나까지 다 남겨두고 갔네. 그때 미선이가 서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엄마, 여기도 정리해야 할 것 같은데 서재도 볼게요. 저는 순간 등이 서늘해졌어요. 서랍 안에 있는 게 떠올랐거든요. 자주색 보자기, 편지 묶음, 박금례라는 이름. 됐어. 거기는 내가 할게. 미선이가 이상하다는 듯 저를 돌아봤습니다. 엄마, 힘드실 텐데 같이 해요. 됐다고. 거기는 내가 할 거야. 목소리가 생각보다 크게 나왔어요. 미선이가 멈췄습니다. 저도 놀랐어요. 그냥 하던 대로 웃으면서 괜찮다고 했으면 됐는데 왜 그렇게 날이 서는지.
미선이는 잠자코 다시 옷장 쪽으로 돌아갔어요. 그 뒷모습이 어딘가 서운해 보였습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런데 1시간쯤 지났을까요? 제가 부엌에서 차를 끓이고 있는데 서재 쪽에서 미선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부르는 목소리가 이상했어요. 평소랑 달랐습니다.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 저는 서재로 달려갔어요. 미선이가 책상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자주색 보자기를 들고 있었어요. 매듭이 풀려 있었습니다. 편지들이 반쯤 흘러나와 있었어요. 엄마, 이게 뭐예요? 물음표가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이미 뭔가를 짐작하고 있는 목소리였어요. 저는 미선이 손에서 보자기를 빼앗았습니다. 생각보다 빠르게 손이 움직였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닌 게 왜 이렇게 꽁꽁 싸매져 있어요. 미선아. 엄마, 저 성인이에요. 말해줘도 돼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보자기를 가슴에 꼭 안고 서 있었어요. 미선이가 저를 보는 눈빛이 그게 참 복잡했어요. 걱정이 반, 뭔가를 이미 알고 있다는 게 반. 이 아이는 알고 있어. 어렴풋이라도 알고 있는 거야. 미선아, 그냥 가자. 차 마시자. 저는 서재에서 나왔습니다. 미선이가 따라 나왔어요. 두 사람이 거실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차를 따랐지만 아무도 마시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바람이 지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3월인데도 아직 찬 바람이었어요. 한참 만에 미선이가 먼저 말했습니다. 엄마, 저 사실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저는 차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뭘? 아버지 때문에 엄마 오래 소갈이 한 거.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미선이는 시선을 차잔으로 내리깔았습니다. 제가 22살 때였어요. 엄마가 혼자 부엌에 앉아서 우는 거 봤거든요. 밤에 아무도 없는 줄 알고 울고 있었는데 제가 물 먹으러 나오다가 봤어요. 엄마한테 왜 우냐고 물어봤더니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기억이 났습니다. 그날 밤이 그 애가 그걸 봤었구나. 그때부터 알고 있었던 거야. 미선아, 그건 그냥 피곤해서 그런 거야. 엄마. 미선이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저 이제 48이에요. 그때 엄마 눈 봤어요. 피곤한 눈이 아니었어요. 저는 더 말할 수가 없었어요. 이 아이가 그 눈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야. 26년 동안 밖에서 참새 소리가 들렸습니다. 봄이 오고 있다는 소리. 병수 씨는 참새 소리를 좋아했는데 매년 봄이 오면 창문을 열어두고 새소리를 들으면서 차를 마시곤 했는데 그때 기억이 올라왔습니다. 47년 전이었어요. 결혼 5년 차, 제가 29이었습니다. 병수 씨는 31. 그때 우리는 인천 숭이동 반지하에서 살았어요. 병수 씨가 조그마한 철물점에서 일하고 저는 시장 포목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시절 가난했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서로가 있었으니까. 그날은 4월이었습니다. 포목점 일이 일찍 끝나서 시장 골목을 걸어 나오는데 맞은편 길 건너에 병수 씨가 보였어요. 처음엔 그냥 반가웠습니다. 병수 씨다. 손을 흔들려고 했어요. 그런데 멈췄습니다. 병수 씨 옆에 여자가 있었거든요. 모르는 여자였어요. 나이는 병수 씨보다 서너 살 위로 보였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걸으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 여자가 뭔가 말하자 병수 씨가 웃었습니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그 웃음이 보였어요. 병수 씨가 집에서는 잘 안 짓던 웃음이었습니다. 편안하고 다정한 웃음.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두 사람이 골목 안으로 사라질 때까지 바라봤습니다. 손을 흔들지 않았어요. 불렀어야 했는데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병수 씨가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처럼 밥을 차렸어요. 된장찌개에 계란말이, 병수 씨가 좋아하는 것들. 병수 씨도 평소처럼 밥을 먹었어요. 오늘 어땠냐고 물었고 저는 그냥 그랬다고 했습니다. 물어봐야 했어요. 오늘 시장 골목에서 봤는데 그 여자는 누구냐고. 그 한마디면 됐을 텐데 못했습니다. 물어보는 순간 사실이 될 것 같았거든요. 병수 씨가 대답을 못하거나 아니면 대답을 하더라도 어떤 대답을 들어도 그 이후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묻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하루가 됐습니다. 한 달이 됐습니다. 1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47년이 됐습니다. 나는 47년 동안 그 장면을 가슴 안에 넣고 살았던 거야. 꺼내지도 못하고 버리지도 못하고. 미선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언제 손을 잡았는지 몰랐습니다. 엄마, 그 편지 읽어봐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읽고 싶지 않으면 안 읽어도 되는데. 근데 엄마, 모르고 사는 거랑 알고 사는 거, 어떤 게 더 힘들어요? 그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모르고 사는 것, 알고 사는 것. 저는 47년을 모르는 척 살았어요. 근데 사실은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어렴풋이 그 장면을 가슴에 품고 살았으니까. 그게 모르는 건지 아는 건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미선이가 밥을 차려줬어요. 오랜만에 아이가 차려주는 밥을 먹었습니다. 맛이 어떤지 잘 몰랐어요. 그냥 먹었습니다. 미선이가 설거지를 하고 나서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 올라갈게요. 뭐 필요하면 언제든지 전화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선아, 응? 아버지가 나쁜 사람이었던 거 아니야. 말하고 나서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왜 그 말이 나왔는지 몰랐어요. 근데 해야 할 말 같았습니다. 미선이가 아버지를 오래 미워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미선이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러더니 문을 열고 나가면서 작게 말했어요. 알아요, 엄마.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혼자 거실에 남았어요. 서재 쪽을 바라봤습니다. 저 서랍 안에 편지가 있어요. 12통. 박금래라는 이름이 쓰인 편지들. 병수 씨, 당신이 먼저 말했어야지. 왜 편지에다 남겨놨어요? 왜 나한테는 직접 말 못한 거예요? 그날 밤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 2시쯤이었을 거예요. 저는 결국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서랍을 열었어요.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이번엔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열어야 해. 이제는 열어야 해. 매듭에 손이 닿았습니다. 그 순간 손이 다시 멈췄어요. 근데 열었다가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밤새 뒤척이다 겨우 눈을 붙인 게 새벽 4시쯤이었어요. 그러다 6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몸이 무거웠어요. 47년을 병수 씨 옆에서 일어났는데 혼자 일어나는 게 아직도 어색했습니다. 손이 습관처럼 옆으로 뻗었다가 허공을 짚었어요. 차가운 혼니불만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밥을 지을까 하다가 그냥 물만 끓였어요. 보리차 한 잔을 들고 창가에 섰습니다. 마당 한쪽 구석에 병수 씨가 작년 가을에 심어둔 수선화 구근이 있었어요. 아직 흙 위로 올라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봄이 오면 올라오겠죠. 병수 씨가 없어도 꽃은 피어날 거예요. 그게 왜 그렇게 슬픈지 모르겠어요. 오전 내내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손이 가만히 있지 못하는 사람인데 그날은 손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소파에 앉았다가 일어나고 창밖을 봤다가 다시 앉고 서재 쪽을 몇 번이나 바라봤습니다. 저 서랍 안에 편지가 있어요. 어젯밤에도 결국 열지 못했어요. 손이 매듭에 닿는 순간마다 심장이 먼저 멈춰버리는 것 같았거든요. 점심이 지나갈 무렵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서랍을 열었어요. 보자기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의자를 당겨 앉았어요. 한참을 그냥 바라봤습니다. 병수 씨 돋보기가 아직 책상 위에 있었어요. 제 손으로 치워야 하는데 그것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열어야 해. 미선이 말대로 모르고 사는 게 더 힘든 거야. 매듭을 풀었습니다. 보자기가 양쪽으로 펼쳐졌어요. 편지들이 나왔습니다. 빛바랜 봉투들. 손으로 세어봤어요. 12통. 맨 위에 있는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박금래. 그 이름이 또 눈에 들어왔어요. 봉투 뒤쪽을 봤습니다.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1977년 4월 3일. 47년 전이었습니다. 제가 그 골목에서 병수 씨를 목격한 게 그해 봄이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1977년 4월. 그때 쓴 거야. 봉투 입구에 손가락을 넣었습니다. 종이가 오래되어 바스락거렸어요.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반으로 접힌 편지지가 나왔어요.
누렇게 바른 종이 병수 씨 글씨였습니다. 펼쳤습니다. 첫 줄을 읽었어요. 누나 건강하지?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누나, 누나라고 썼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병수 씨한테 누나가 있었어? 나는 왜 몰랐지? 손이 떨려서 편지지가 흔들렸습니다. 다음 줄을 읽으려는데 글자가 흔들려서 잘 보이지 않았어요. 눈에 눈물이 고인 게 아니라 손이 떨려서 그랬습니다. 저는 편지를 책상 위에 내려놓고 두 손으로 눌렀어요. 그리고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누나 건강하지? 지난번에 헤어지고 나서 많이 생각했어. 어머니가 우리 만나는 거 원하지 않는다는 거 알아. 근데 누나가 살아있다는 거 알고 나서 어떻게 모른 척해. 나는 못해. 아직 순자한테는 말 못했어.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좀 더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볼게.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내려놓았어요.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누나. 병수 씨한테 누나가 있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그 누나를 원하지 않았다고.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다고. 그 여자가 누나였어. 그날 골목에서 함께 걷던 그 여자가 47년이었습니다. 47년 동안 제가 품고 살았던 그 장면. 그 다정한 웃음. 그게 연인 사이가 아니었어요. 남매였어요. 오랫동안 헤어져 있다가 다시 만난 남매였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소리 없이 흘렀습니다. 병수 씨, 왜 말을 못했어요? 그냥 말해줬으면 됐잖아요. 누나가 있다고. 그 한마디면 됐잖아요.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울다가 나중엔 어깨가 들썩였어요. 병수 씨 장례 때도 이렇게 울지 않았는데 이 편지 한 장 앞에서 그만 무너졌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현관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얼른 편지를 접었습니다. 눈물을 앞치마로 훔쳤어요. 목소리를 가다듬고 일어섰습니다. 엄마 나야. 막내 수진이었어요. 열지도 않았는데 목소리만 들려도 알 수 있는 목소리. 저는 서재 문을 닫고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수진이가 문 앞에 서 있었어요. 한 손엔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봉지 안에 뭔가 가득 들어 있었어요. 올 생각 없었는데 자꾸 엄마 생각이 나서 반찬 좀 해왔어.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목소리가 나올 것 같지 않았거든요. 엄마, 울었어요? 수진이 눈이 제 얼굴을 훑었습니다. 이 아이는 눈치가 빨라요. 어릴 때부터 뭔가 숨기면 바로 알아채는 아이였습니다. 아니야. 눈이 좀 피곤해서. 수진이가 잠자코 저를 바라봤어요. 믿지 않는 눈이었습니다. 엄마, 뭐 하고 있었어요?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말했어요. 서재에 있었어. 수진이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조용히 신발을 벗고 들어오면서 말했어요. 혼자 읽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부엌으로 먼저 들어가면서 말했습니다. 차 끓일게. 들어와. 수진이가 따라 들어왔어요. 비닐봉지를 냉장고 옆에 내려놓으면서 물었습니다. 어땠어요? 읽어보니까. 저는 주전자에 물을 채우면서 잠시 멈췄어요. 아직 한 통밖에 못 읽었어. 그래서요. 저는 수진이를 돌아봤습니다. 이 아이 눈이 꼭 병수 씨 눈이에요. 웃으면 반달이 되는 눈. 수진아, 아버지한테 누나가 있었던 것 같아. 수진이가 멈췄습니다. 누나요? 응. 조용해졌어요. 주전자에서 물 끓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수진이가 천천히 식탁 의자를 당겨 앉았어요. 저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이 한동안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선화가 아직 나오지 않은 마당. 병수 씨가 심어두고 간 구근들. 엄마, 나머지 편지도 같이 읽어요. 수진이가 먼저 말했어요. 조용하고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말이 고마웠어요. 그래도 된다고, 혼자 감당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해주는 것 같았으니까요. 오늘 밤 여기서 자고 갈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수 씨, 이 아이가 당신 눈을 닮았어요. 오늘은 이 아이랑 같이 당신 편지를 읽을게요. 수진이가 저녁을 차렸습니다. 가져온 반찬들을 하나씩 꺼내놓는데 제가 좋아하는 것들 뿐이었어요. 깻잎장아찌, 멸치볶음, 두부조림.
이 아이는 어릴 때부터 제 입맛을 꿰고 있었어요. 물어보지 않아도 알았습니다. 병수 씨가 그랬던 것처럼 저는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했어요. 수진이는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앉아서 같이 밥을 먹었어요. 억지로 먹으라고도 왜 못 먹냐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같이 있어줬어요. 그게 고마웠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나서 수진이가 말했어요. 엄마, 이제 읽어요. 저는 잠깐 멈췄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재로 들어갔어요. 두 사람이 나란히 앉기엔 좁은 방이었습니다. 수진이가 책상 옆에 있던 낡은 나무 의자를 끌어다 제 옆에 붙였어요. 어깨가 닿을 만큼 가까이 앉았습니다. 편지 묶음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어요. 스탠드를 켰습니다. 병수 씨 사진이 불빛 속에 들어왔어요. 아버지 사진이 여기 있었구나. 수진이가 사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응, 아버지가 여기 두셨더라. 수진이가 손을 뻗어 사진 틀을 살짝 만졌어요. 그러더니 그냥 뒀습니다. 아버지가 놓아둔 자리 그대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제가 낮에 읽다만 첫 번째 편지부터였어요. 수진이한테 처음부터 읽어주고 싶었거든요. 누나 건강하지? 지난번에 헤어지고 나서 많이 생각했어. 어머니가 우리 만나는 거 원하지 않는다는 거 알아. 근데 누나가 살아있다는 거 알고 나서 어떻게 모른 척해. 나는 못해. 수진이가 숨을 멈추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직 순자한테는 말 못했어.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좀 더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볼게. 읽고 나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누나가 있었어요? 아버지한테? 그런 것 같아. 엄마는 몰랐어요? 몰랐어.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어. 수진이가 무릎 위에 손을 모았습니다. 잠시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다음 편지 읽어요. 두 번째 편지를 집었습니다. 날짜는 1977년 가을이었어요. 첫 편지에서 반년쯤 지난 뒤였습니다. 누나, 오늘 누나 생각이 많이 났어. 어머니가 요즘 몸이 안 좋으셔. 누나 얘기 꺼냈다가 또 크게 싸웠어. 어머니는 끝까지 인정하지 않으실 것 같아. 그래도 나는 계속 만날 거야. 누나가 있다는 걸 아는데 어떻게 없는 척 살아. 순자한테 말하고 싶은데 말하면 어머니한테 전해질까봐 무서워. 조금만 더 기다려줘. 수진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때문이었구나.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시어머니, 평생 무서운 분이셨어요. 당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는 분. 병수 씨가 그 눈치를 봤던 거예요. 저한테 말하면 제가 실수로라도 흘릴까봐. 그게 시어머니한테 닿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말 못했던 거구나. 나를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나를 지키려고 그랬던 거야. 엄마. 수진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아버지가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알아. 그리고 엄마가 오해한 것도 아니에요. 아버지가 말을 안 한 거잖아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을 들으니까 오히려 더 눈물이 났어요. 아무도 잘못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더 억울한 것 같았습니다.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미워하면 되는데 아무도 잘못하지 않은 슬픔은 어디다 두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세 번째 편지, 네 번째 편지. 한 통씩 읽어 내려갔습니다. 편지마다 병수 씨의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이복 누나 금내와 나눈 이야기들. 전쟁통에 헤어졌다가 수십 년 만에 찾았다는 것. 금내가 혼자 살고 있다는 것. 가끔 몰래 만나서 밥을 먹는다는 것. 그리고 매번 편지 말미에 비슷한 말이 반복됐어요. 순자한테 말해야 하는데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서 조금만 더. 그 조금만 더가 47년이 됐습니다. 여섯 번째 편지를 펼쳤을 때였어요. 날짜가 1985년이었습니다. 우리가 결혼한 지 13년째 되던 해. 누나, 오늘 순자가 나한테 물었어. 당신 혹시 나한테 숨기는 거 있냐고. 깜짝 놀랐어. 눈치를 챈 건지 아니면 그냥 한 말인지 모르겠어. 대답을 못하고 그냥 넘겼는데 순자 얼굴이 자꾸 마음에 걸려. 이번엔 정말 말해야 할 것 같아. 저는 읽다가 멈췄습니다. 1985년. 제가 물어봤던 해가 맞아요. 기억이 났어요. 그해 봄에 병수 씨 표정이 이상하다 싶어서
넌지시 물어봤거든요. 숨기는 거 있냐고. 병수 씨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얼굴이 아니었는데 저는 더 묻지 않았어요. 또 그냥 넘겼습니다. 이번엔 정말 말해야 할 것 같아. 근데 결국 말하지 않았어요. 수진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도 많이 힘드셨겠다. 그 한마디에 저는 그만 눈물이 흘렀어요. 병수 씨도 힘들었겠지요. 말하고 싶은데 말할 수 없고 미루고 또 미루다가 결국 시간만 흘러버린 거잖아요. 저도 병수 씨도 둘 다 서로를 위한다고 했다가 결국 47년을 그냥 보내버린 거예요. 10번째 편지에서 날짜가 갑자기 2019년으로 뛰었습니다. 병수 씨가 세상을 떠나기 3년 전이었어요. 누나, 나 요즘 몸이 안 좋아. 병원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괜찮다고 했지만 사실은 좀 겁이 나. 이제는 정말 순자한테 말해야 할 것 같아. 누나 얘기만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미안한지도. 47년 동안 혼자 오해하게 해서 정말 미안해. 이번엔 꼭 말할게. 그 아래 한 줄이 더 있었습니다. 근데 말을 꺼내려고 하면 순자 얼굴을 보고 나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 이 바보 같은 사람. 저는 소리 없이 웃었어요. 눈물이 흐르면서 웃었습니다. 병수 씨 다웠어요. 47년을 그렇게 살다가 말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이 사람은 정말. 엄마, 웃어요? 응. 아버지가 너무 아버지 같아서. 수진이도 웃었어요. 눈물을 닦으면서 웃었습니다. 11번째 편지, 12번째 편지, 마지막 편지를 꺼내 들었을 때 수진이가 제 어깨에 살며시 기댔어요. 저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날짜가 없었어요. 언제 쓴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마지막이라는 게 느껴지는 편지였어요. 딱 2줄이었습니다. 평생 오해하게 해서 미안해. 그래도 당신 곁에 있어서 행복했어. 저는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수진이도 말이 없었습니다. 스탠드 불빛이 병수 씨 사진 위에 내려앉아 있었어요. 47년을 그 마음 안에 품고 살다 간 사람. 말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했지만 그래도 행복했다고. 행복했다고 했어요, 당신이. 그 말이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를 풀어냈습니다. 47년 동안 묶여있던 것이 조용히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다 괜찮아진 건 아니었습니다. 아직 억울하고, 아직 아프고, 아직 보고 싶었어요. 근데 그 안에 따뜻한 게 하나 생겼습니다. 병수 씨가 행복했다는 것. 한참 후에 수진이가 말했어요. 엄마, 이 편지들 쓴 누나 찾아봐야 하지 않아요? 박금래 씨.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래야겠지. 무서워요? 무섭지. 근데 만나야 할 것 같아. 아버지가 평생 아꼈던 사람이잖아. 수진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같이 찾아요. 내가 같이 할게요. 자정이 넘었을 거예요. 수진이를 작은 방에 재우고 저는 서재에 혼자 앉았습니다. 편지들을 다시 보자기에 쌌어요. 이번엔 매듭을 느슨하게 묶었습니다. 언제든 다시 꺼내볼 수 있게. 병수 씨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못다한 말, 내가 금래 씨한테 가서 들을게요. 그때 수진이 방에서 전화 소리가 들렸어요. 수진이가 받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후 수진이가 서재 문을 두드렸어요. 엄마, 미선 언니한테서 전화 왔어요. 이 시간에? 언니가 박금래 씨 찾았대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심장이 갑자기 빠르게 뛰었어요. 뭐라고? 살아계신대요. 그리고 엄마를 만나고 싶어 하신대요. 그날 밤은 아무도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미선이가 전화로 박금래 씨를 찾았다고 했을 때 수진이가 바로 언니한테 물었어요. 어떻게 찾았냐고, 어디 사시냐고. 미선이는 내일 직접 오겠다고 했습니다. 전화로 할 얘기가 아닌 것 같다고. 그 말이 마음에 걸렸어요. 미선이는 원래 말을 아끼는 아이예요. 쓸데없는 말은 안 하는 아이. 그 한마디가 무게를 갖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재에 앉아 있다가 거실로 나왔다가 다시 서재로 들어갔어요. 수진이가 따뜻한 물 한 잔을 가져다 줬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옆에 앉아 있었어요. 자정이 넘고 1시가 넘고 결국 두 사람 다 서재 의자에 기댄 채로 눈을 붙였습니다. 이른 아침에 미선이가 왔어요.
현관문을 열었더니 미선이 손에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두툼한 봉투였어요. 신발을 벗으면서 미선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아버지 재적 등본 뗐어요. 저는 잠시 멈췄어요. 재적 등본을? 네. 아버지 원래 호적부터 다 떼봤어요. 거실 식탁에 셋이 앉았습니다. 미선이가 봉투에서 서류들을 꺼내 펼쳤어요. 빽빽하게 인쇄된 등본 용지였습니다. 미선이 손가락이 한 줄을 짚었어요. 여기요, 엄마. 저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돋보기를 가져왔어야 했는데. 이병수 씨 아버지, 그러니까 엄마 시아버지요. 전처가 있었어요. 조용해졌습니다. 전처 사이에서 낳은 딸이 하나 있었어요. 이름이 이금래. 수진이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금래. 응. 나중에 박씨 성을 가진 집에 입적되면서 박금래가 됐어. 시아버지가 재혼하시면서 전처 자식을 호적에서 뺀 거야. 그 시절엔 그런 일이 많았대. 저는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병수의 이복 누나, 시아버지의 전처 소생,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 존재였겠지요. 그 시절 그 어른들한테는 그게 수치였으니까. 전처 자식이 있다는 게 그래서 숨겼던 거예요. 평생? 아버지가 어떻게 찾았을까요?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그건 모르겠어. 편지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편지에는 어떻게 찾았는지는 없었어요. 그냥 누나가 살아있다는 걸 알게 됐다고만 했습니다. 미선이가 다시 서류를 들여다봤어요. 박금래 씨, 지금 81살이에요. 경기도 양평에 사세요. 혼자요? 응. 결혼을 안 하셨나 봐. 아니면 사별이거나.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흐린 하늘이었어요. 마당에 수선화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병수 씨가 심어두고 간 꽃. 어떻게 찾았어, 미선아? 아버지 49제 때 절에서 인연 있는 분들한테 연락이 갔잖아요. 그분들 중에 아버지랑 오래 아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어젯밤에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박금래 씨가 병수 씨 부고를 어떻게 아셨는지 그분을 통해서 연락을 해오셨대요. 이병수 씨 부인을 만나고 싶다고. 가슴이 뛰었습니다. 금래 씨가 먼저 연락을 해오셨어? 응. 오래 망설이셨던 것 같대요. 근데 병수 씨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더 늦으면 안 될 것 같다고 하셨대. 저는 잠자코 있었어요. 47년이었습니다. 병수 씨가 몰래 만나고 몰래 편지를 쓰는 동안 금래 씨는 어디선가 그 시간을 같이 살았겠지요. 동생의 아내를 알면서도 만나지 못하고, 아니, 만나지 않았겠지요. 병수 씨가 말렸을 테니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그 조금만 더를 금래 씨도 기다렸던 거예요. 엄마 만날 거예요? 미선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어요. 만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막상 그 말을 들으니까 다리가 후들거리는 것 같았어요. 47년 동안 가슴에 품고 살았던 그 장면의 당사자를 만나는 일. 그 여자가 누나였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된 내가 그분 앞에 서면 뭐라고 해야 하는지. 무서워요?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어젯밤에도 같은 걸 물었어요. 무섭지. 그래도 만나야 하지 않아요? 저는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병수 씨, 당신이 못다 한 말을 내가 들으러 가야겠죠. 만날게. 미선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사흘 후였어요. 경기도 양평, 남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작은 마을. 미선이가 운전을 했고 수진이가 조수석에 앉았어요. 저는 뒷자리에 탔습니다. 손에 편지 묶음을 들고 있었어요. 금래 씨한테 돌려드려야 할 것 같았거든요. 동생이 누나한테 쓴 편지니까. 차가 마을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주택들이 늘어선 골목. 미선이가 내비게이션을 보면서 속도를 줄였어요. 다 왔어요. 대문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작은 집이었어요. 낡은 담장에 담쟁이가 올라와 있었어요. 대문 옆에 화분이 몇 개 있었습니다. 잘 가꿔진 화분들이었어요. 누군가 손을 많이 쓰는 사람이 사는 집이었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리면서 심호흡을 했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어요. 천천히 움직이는 소리. 대문이 열렸습니다.
작은 노인이 서 있었어요. 허리가 조금 굽었고 흰머리를 뒤로 넘겨 핀으로 고정하고 있었습니다. 눈이 크고 또렷했어요. 그 눈이 저를 보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어요. 병수 씨 눈이었습니다. 꼭 닮은 눈이었어요. 쌍꺼풀이 없고 눈꼬리가 살짝 올라간 그 눈. 수진이 눈이 아버지를 닮았다고 생각했는데 그 눈의 원형이 여기 있었습니다. 금래 씨가 먼저 말했어요. 순자 씨시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래 참았다가 꺼내는 말 같았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만 끄덕였어요. 금래 씨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많이 늦었죠. 정말 많이 늦었는데 잠깐 말이 끊어졌어요. 금래 씨가 눈물을 참으려고 입술을 꼭 다물었습니다. 병수가 부탁했거든요. 자기가 직접 말하겠다고. 기다려달라고. 그래서 기다렸는데 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기다렸다고 했어요. 금래 씨도 기다렸던 거예요. 병수 씨가 말할 때까지 그 조금만 더를 저만 기다린 게 아니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차 드릴게요. 금래 씨가 돌아서며 말했어요. 천천히 걷는 걸음이었습니다. 저는 미선이와 수진이와 함께 그 뒤를 따라 들어갔어요. 작은 마루에 앉았습니다. 금래 씨가 부엌에서 차를 준비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미선이가 제 팔을 살짝 건드렸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여기 있다는 표시였습니다. 금래 씨가 차를 들고 나왔습니다. 마루에 마주 앉았어요. 병수한테 다 들었어요. 순자 씨 얘기.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저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병수가 참 미안해했어요. 말 못한 거. 근데 이상하게 그 미안함이 쌓일수록 더 말을 못하더라고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그렇게 됐어요. 저는 손에 들고 있던 편지 묶음을 내밀었습니다. 이거 돌려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병수 씨가 금래 씨한테 쓴 편지예요. 금래 씨가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두 손이 떨렸어요. 오래된 편지들을 한참 내려다봤습니다. 손가락으로 표면을 천천히 쓸었어요. 이게 아직 있었구나. 혼잣말 같은 목소리였어요. 잘 간직했다가 이렇게 갖다 주시는군요. 금래 씨가 저를 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어요. 고마워요, 순자 씨. 많이 힘드셨죠? 아무것도 모르고 그 오랜 세월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먼저 찾아갔어야 했는데 병수가 말리는 바람에 자기가 직접 말하겠다고 해서 금래 씨가 눈물을 닦지 않고 그냥 뒀어요. 그 사람 끝까지 혼자 다 하려고 했던 거예요. 나도 순자 씨도 다 지키려고 하다가 결국 다 지키지 못한 거지. 마루 위로 봄볕이 들어왔습니다. 남한강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커튼을 살짝 흔들었어요. 금래 씨 화분의 꽃들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오래 앉아 있었어요. 병수 씨가 평생 지키려고 했던 두 사람이 그가 없는 봄날에 처음으로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금래 씨 집에서 나온 건 오후 늦게였습니다. 미선이가 운전하는 차 안에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수진이도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양평 들녘이 지나갔어요. 아직 초봄이라 논은 비어 있었습니다. 텅 빈 논 위로 저녁빛이 낮게 깔렸어요. 금래 씨 집에서 3시간을 있었습니다. 차를 2번 마셨어요. 금래 씨가 처음엔 말을 잘 못 꺼냈어요. 오래 참아온 사람이 막상 말할 기회가 생기면 어디서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것처럼 찻잔만 손에 쥐고 한참을 있었습니다. 저도 기다렸어요. 서두르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먼저 말을 꺼낸 건 금래 씨였어요. 병수가 저를 찾은 게 1976년이었어요. 1976년. 제가 그 골목에서 두 사람을 목격한 게 1977년 봄이었으니까 찾고 나서 1년쯤 지난 뒤였습니다. 어떻게 찾으셨어요? 병수가 수소문을 많이 했대요. 몇 년을 찾았다고. 전쟁통에 헤어졌으니까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었죠. 나는 강원도 어느 집에 입양이 됐고 거기서 또 이리저리 떠돌다가 결국 혼자 살게 됐어요. 금래 씨가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병수가 처음 나타났을 때 처음엔 못 믿었어요. 이 사람이 진짜 내 동생인가 싶어서
근데 눈을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우리 아버지 눈이거든요. 그 눈이 딱 보이는데 어떻게 몰라보겠어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그 눈, 병수 씨 눈, 수진이 눈, 그리고 금례 씨 눈, 전부 같은 눈이었어요. 제가 47년 동안 매일 봐온 그 눈의 원형이 이 사람한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만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아무도 모르게. 병수가 그러더라고요. 어머니한테 알려지면 안 된다고. 어머니가 전처 자식 존재를 인정 안 하는 분이시니까. 시어머니.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살아계실 때 무서운 분이었어요. 무엇이든 당신 뜻대로만 되어야 하는 분. 며느리인 저도 17년을 그 눈치를 봤는데 병수 씨는 평생 그 눈치를 받겠지요. 그러면서 시간이 흘렀어요. 병수가 매번 그러는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어머니 돌아가시면 그때 순자한테 말하겠다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게 2003년이었어요. 금례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도 병수가 말을 못했어요. 너무 오래돼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그 말을 들으면서 나는 속으로 생각했죠. 이 사람은 결국 못 말하겠구나. 근데 어쩌겠어요. 내가 대신 말할 수는 없으니까. 저는 한참 창밖을 봤습니다. 금례 씨 집 한지 문 너머로 봄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금례 씨. 네. 47년 동안 힘드셨겠어요. 금례 씨가 잠깐 멈췄습니다. 나보다 순자 씨가 더 힘드셨죠. 나는 사정을 알고 있었으니까. 순자 씨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 세월을 보내셨잖아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맞았습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47년 동안 제 혼자 짐작하고, 혼자 의심하고, 혼자 사귀었어요. 그게 다 헛것이었는데. 근데요, 순자 씨. 금례 씨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병수가 순자 씨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만날 때마다 오늘 순자가 이런 거 했다. 순자가 저런 말을 했다. 밥을 맛있게 했다. 아이들 뒷바라지를 잘한다. 그렇게 저는 눈물이 났어요. 소리 없이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잘한 일이 순자랑 결혼한 거라고 했어요. 내 앞에서 그런 말을 했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오래된 것이 안에서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47년 동안 쌓아두었던 것, 의심과 수치심과 억울함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조용히 울던 게 아니었어요. 어깨가 들썩이고 목소리가 나왔어요. 47년 만에 처음으로 그 감정을 소리로 냈습니다. 금례 씨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맞은편에 앉아서 같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진이가 제 등에 손을 얹었어요. 미선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한참을 울었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눈물이 멈춘 건 아닌데 울음이 잦아들었습니다. 금례 씨가 부엌에 가서 따뜻한 물을 가져왔어요. 아무 말 없이 내 앞에 놓아줬습니다. 그 작은 것이 또 눈물 나게 했어요.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비어있는 것 같으면서도 꽉 찬 것 같았어요. 너무 많은 것이 한꺼번에 온 하루였습니다. 미선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많이 힘들었죠? 힘들었냐고 물으면 뭐라고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힘들었는데 그 힘든 것 안에 따뜻한 게 생겼으니까. 복잡하다고 하면 맞는 말이고 이제 알았다고 하면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괜찮아. 미선이가 백미러로 저를 봤습니다. 괜찮다는 말을 믿는 눈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냥 두었어요. 집에 돌아온 건 저녁 7시였습니다. 미선이와 수진이가 밥을 차렸어요. 저는 식탁에 앉아서 아이들이 움직이는 걸 바라봤습니다. 냉장고를 열고 냄비를 올리고 그릇을 꺼내는 것들. 이 아이들이 이제 다 컸구나. 저 혼자서 키웠다고 생각했는데 옆에서 병수 씨도 같이 키운 거였어요. 말없이 조용히. 밥을 먹으면서 미선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금례 씨 또 만날 거예요? 만나야지. 언제요? 조금 있다가. 마음이 정리되면. 미선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진이가 밥을 먹다가 수저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한 가지 물어봐도 돼요? 물어봐. 이제 아버지한테 서운한 거 없어요?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서운한가? 서운했습니다. 지금도 서운해요. 말해줬으면 됐잖아요. 그 한마디면 47년이 달라졌을 텐데. 그게 서운하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서운하지. 근데 저는 수저를 들었습니다. 서운한 것보다 미안한 게 더 커. 수진이가 저를 봤어요. 아버지도 힘들었겠다 싶어서 말하고 싶었는데 못한 게 나한테 잘 보이고 싶었던 거잖아. 실망시키기 싫었던 거잖아. 수진이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마음이 이해되니까 서운한 것보다 미안한 게 더 커. 밥상 위로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미선이가 코를 훌쩍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아이들이 설거지를 했어요. 저는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병수 씨 사진 앞에 앉았어요. 오늘 하루를 다 봤냐고 묻고 싶었습니다. 금례 씨를 만난 것도, 소리내어 온 것도, 돌아오는 차 안에서 눈 감고 있었던 것도 금례 씨가 당신 얘기를 해줬어요. 저는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세상에서 제일 잘한 일이 나랑 결혼한 거라고 했다면서요. 사진 속 병수 씨는 여전히 차분한 얼굴이었습니다. 나도 그래요. 눈물이 났어요. 세상에서 제일 잘한 일이 당신이랑 결혼한 거예요. 서운한 것도 있고 억울한 것도 있는데 그것보다 그게 더 커요. 밖에서 미선이와 수진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고 따뜻한 소리였어요. 저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47년을 돌고 돌아 이제야 겨우 닿은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아직 다 풀린 건 아니었습니다. 금례 씨를 또 만나야 하고 그분한테 들어야 할 이야기도 더 있을 거예요. 병수 씨한테 하고 싶은 말도 아직 남아있고, 근데 오늘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어요. 47년 만에 처음으로. 그게 무언가 시작이 된 것 같았습니다. 금례 씨를 두 번째로 찾아간 건 2주 후였습니다. 첫 번째 만남 이후로 마음을 정리하는데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매일 조금씩 생각했습니다. 금례 씨가 해준 말들, 병수 씨 편지들, 47년의 시간. 한꺼번에 소화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었어요. 조금씩 씹고 조금씩 삼켰습니다. 이번엔 혼자 갔어요. 미선이와 수진이가 같이 가겠다고 했지만 이번엔 혼자 가야 할 것 같았거든요. 금례 씨와 나눠야 할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게 아이들 앞에서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았습니다. 어른들끼리만 할 수 있는 이야기. 그런 게 있잖아요. 버스를 2번 갈아탔어요. 양평 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2주 전에 왔을 때보다 봄이 더 들어와 있었어요. 논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길가 나무들이 연두색으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병수 씨가 봄을 좋아했어요. 매년 이맘때쯤 되면 창문을 활짝 열고 바람 냄새를 맡았는데 금례 씨는 대문 밖에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골목을 걸어오는데 멀리서 보였어요. 작은 체구로 대문 앞에 서서 골목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걸어오는 걸 보자 손을 들었어요. 작게, 조심스럽게. 저도 손을 들었습니다. 마루에 앉았어요. 이번엔 금례 씨가 먼저 차를 내왔습니다. 두 사람이 찻잔을 손에 쥐고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불편한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지난번에 충분히 울었으니까 이번엔 좀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먼저 말을 꺼낸 건 금례 씨였습니다. 지난번에 못한 이야기가 있어요. 저는 찻잔을 내려놓았어요. 병수가 마지막으로 나를 찾아온 게 세상을 뜨기 2달 전이었어요. 몸이 많이 안 좋을 때였는데 그래도 혼자 왔더라고요. 순자한테는 병원 간다고 했대요.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병원 간다고 하고 여기 왔어요? 응. 미안했는지 나한테 그 얘기를 먼저 했어요. 순자한테 또 거짓말했다고. 저는 잠자코 들었습니다. 그날 병수가 나한테 부탁을 했어요. 자기가 못다 할 것 같다고. 순자한테 꼭 전해달라고. 금례 씨가 찻잔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뭘 전해달라고 하던가요? 순자가 47년 동안 오해하게 한 거 미안하다고. 근데 그것보다 순자 덕분에 자기가 사람답게 살 수 있었다고. 그 말을 꼭 전해달라고 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병수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힘들 때마다 순자 얼굴을 생각했다고. 중동 건설 현장에서 일할 때도, 사업이 안 풀릴 때도, 어머니한테 치이고 있을 때도
순자가 옆에 있으니까 버텼다고. 눈물이 났어요. 그 말을 직접 하면 됐을 텐데 왜 나한테 부탁했냐고 했더니 병수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금례 씨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순자 눈을 보면 말을 못하겠다고. 눈을 보면 자꾸 미안한 것만 먼저 나온다고. 그래서 못했다고.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웃음이 나왔어요. 눈물이 흐르면서 웃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47년 동안 그랬던 거예요. 말하려고 하면 제 눈이 먼저 보이고 눈을 보면 미안한 것만 나오고 그래서 또 말을 못하고 그 바보 같은 사람이 웃어요? 웃음이 나와서요. 너무 아버지 같아서. 금례 씨도 웃었습니다. 눈물을 닦으면서 병수가 딱 그런 사람이었어요. 속은 다 있는데 표현을 못하는 사람. 나한테 편지는 그렇게 잘 쓰면서 정작 순자한테는 한마디도 못하는. 두 사람이 잠시 웃었어요. 그 웃음 안에 슬픔도 있었고 그리움도 있었고 어이없음도 있었습니다. 복잡한 웃음이었어요. 근데 나쁘지 않았습니다. 웃음이 잦아든 뒤에 금례 씨가 말했어요. 한 가지 더 있어요. 말씀하세요. 병수가 그날 여기 오면서 뭘 가져왔어요. 금례 씨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갔다가 작은 상자를 들고 나왔어요. 낡은 나무 상자였습니다. 뚜껑 위에 먼지가 얹혀 있었어요. 이걸 순자한테 전해달라고 했어요. 자기가 직접 못 줄 것 같다고. 상자를 내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뚜껑을 열었어요. 안에 작은 봉투가 하나 있었습니다. 봉투 위에 글씨가 쓰여 있었어요. 순자에게. 병수 씨 글씨였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봉투를 들어 올렸습니다. 가벼웠어요. 종이 한 장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금례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여기서 읽어요. 같이 있을게요. 저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지가 나왔어요. 반으로 접혀 있었습니다. 펼쳤어요. 글씨가 흔들려 있었어요. 손이 떨리는 사람이 쓴 글씨. 병수 씨가 마지막으로 쓴 편지였습니다. 순자 나야. 이 편지를 내가 읽고 있다면 내가 먼저 간 거겠지. 미안해. 직접 말했어야 했는데 47년 동안 말 못한 것들이 너무 많아서 이제 와서 어디서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래서 이렇게 씁니다. 내가 오해하고 살았다는 거 알아. 그 골목에서 봤다는 거 나는 알고 있었어. 그날 저녁 내 얼굴이 달랐거든. 근데 나는 그때도 말을 못했어. 미안해. 금내 누나는 내 이복 누나야. 전쟁통에 헤어졌다가 찾았어. 어머니가 인정 안 하는 분이라 숨겼는데 그게 이렇게 길어졌어. 다 내 잘못이야. 근데 순자, 나는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 저는 멈췄습니다. 다음 줄을 읽기 전에 숨을 한 번 들이켰어요. 당신이랑 살아온 47년이 칼국수 끓이던 새벽도 아이들 키우면서 싸우던 것도 말없이 나란히 앉아있던 저녁들도 전부 다 좋았어.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한 일이 당신이랑 결혼한 거야. 말 잘 못하는 사람이라 이것밖에 못 써. 근데 이 말만큼은 꼭 전하고 싶었어. 고마워, 순자야. 평생 내 옆에 있어줘서. 저는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한참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울고 싶은데 눈물이 안 나왔습니다. 너무 많은 것이 한꺼번에 와서 몸이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았어요. 금례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병수가 마지막으로 여기서 나가면서 뒤를 돌아보면서 그랬어요. 누나, 잘 전해줘. 이번엔 꼭.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번엔 꼭. 평생 조금만 더 나중에 기다려줘를 반복하던 사람이 마지막엔 이번엔 꼭이라고 했어요. 잘 전해줬어요, 금례 씨.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고마워요. 기다려줘서. 금례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주름진 손이 제 손 위에 얹혔습니다. 차갑지 않았어요. 따뜻했습니다. 두 사람이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마루 위로 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남한강 쪽에서 바람이 불어왔어요. 금례 씨 화분의 꽃들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병수 씨가 평생 지키려고 했던 두 사람이 지금 이 봄볕 아래 손을 잡고 있다고. 당신이 이걸 볼 수 있다면 좋겠다고. 아니, 보고 있겠지요. 이런 날을 기다렸을 테니까.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편지를 꺼냈습니다. 다시 읽었어요. 한 번 더 읽었습니다. 고마워, 순자야. 평생 내 옆에 있어줘서. 창밖으로 봄 들판이 지나갔어요. 물 들어온 논이, 연두색 나무들이, 낮게 깔린 오후 햇살이. 저는 편지를 접어 가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나도 고마워요, 병수 씨. 평생 내 옆에 있어줘서. 4월 중순이었습니다. 병수 씨 산소는 경기도 광주 야산 중턱에 있었어요. 오르막길이 제법 됐습니다. 매년 명절마다 올랐던 길인데 올해는 유독 더디게 올라갔어요. 서두르고 싶지 않았거든요. 천천히 올라가면서 주변을 보고 싶었습니다. 봄이 완전히 들어와 있었어요. 산 아래 벚꽃은 이미 지고 있었지만 산 중턱엔 아직 연분홍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름 모를 들꽃들이 길섭해 피어 있었어요. 병수 씨가 이런 것들을 좋아했는데 꽃이 있으면 이름을 알려고 했던 사람. 산에 오를 때마다 꽃 이름을 알려줬는데 저는 매번 잊어버리고 매번 새로 물어봤어요. 앞에 미선이와 준혁이가 걷고 있었습니다. 뒤에 수진이가 걸었어요. 그리고 제 옆에 금래 씨가 있었습니다. 금래 씨가 산소에 오는 건 처음이었어요.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걸음이었습니다. 여든한 살의 다리로 이 오르막을 올라오면서 한 번도 힘들다는 말을 안 했어요. 저는 그냥 천천히 금래 씨 옆에서 같이 걸었습니다. 산소가 보였어요. 잘 손질된 잔디 위에 비석이 서 있었습니다. 이병수, 생년월일과 사망일이 새겨진 비석. 저는 걸음을 멈췄어요. 금래 씨도 멈췄습니다. 한참을 그냥 서서 봤어요. 미선이가 먼저 다가가서 꽃을 놓았습니다. 준혁이가 술을 따랐어요. 수진이가 절을 했습니다. 금래 씨가 천천히 걸어갔어요. 비석 앞에 섰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더니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든한 살의 무릎이 땅에 닿았어요. 미선이가 부축하려고 했는데 금래 씨가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다고. 병수야. 낮고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누나 왔어. 늦게 왔지. 미안해. 금래 씨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 뒤에 서서 바라봤어요. 순자 씨한테 다 전했어. 내가 부탁한 거. 내가 못다 한 말. 잠시 멈췄습니다. 잘 받았대. 걱정하지 마. 저는 눈물이 났어요. 소리 없이 흘렀습니다. 금래 씨가 일어섰어요. 미선이가 조심스럽게 부축했습니다. 금래 씨가 비석을 손으로 한번 쓸었어요. 천천히 오래. 그리고 제 쪽으로 돌아봤습니다. 저는 앞으로 나갔어요. 비석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꽃을 내려놓았어요. 수선화였습니다. 마당에서 키운 거예요. 병수 씨가 작년 가을에 심어두고 간 구근에서 올라온 꽃. 이 꽃이 피었을 때 이걸 여기 가져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비석을 바라봤습니다. 할 말이 많은데 어디서 시작해야 할지 몰랐어요. 병수 씨가 늘 그랬다더니 저도 똑같은 것 같았습니다. 당신이 심어두고 간 꽃 가져왔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봄에 올라왔더라고. 당신 없는데도 꼭 올라왔어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어요. 편지 읽었어요. 금래 씨한테서 받은 것도.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연분홍 꽃잎이 한두 개 날렸어요. 47년 동안 미안했어요. 내가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아서. 물어봤으면 됐는데. 그냥 물어봤으면 당신도 말할 수 있었을 텐데. 우리 둘 다 서로한테 너무 조심했던 것 같아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닦지 않았어요. 그래도요. 저는 비석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잘한 일이 당신이랑 결혼한 거, 나도 그래요. 서운한 것도 있고 억울한 것도 있는데 그것보다 그게 더 커요. 47년 동안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뒤에서 미선이가 코를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혁이가 기침을 했어요. 수진이는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어섰어요. 돌아서니까 아이들 셋이 서 있었어요. 미선이, 준혁이, 수진이. 그 옆에 금래 씨. 봄 햇살 아래 서 있었습니다. 이상한 가족이라면 이상한 가족이에요. 오해로 시작해서 편지로 풀려서 이렇게 모인 사람들. 근데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니, 좋았어요.
내려오는 길에 수진이가 제 옆에 붙었어요. 팔짱을 꼈습니다. 엄마 어때요? 뭐가? 다 말하고 나니까.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가벼워. 수진이가 제 팔을 꼭 눌렀습니다. 엄마. 응. 아버지도 가벼울 것 같아요. 이제.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수진이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려오는 길에 금례 씨가 제 옆에 왔어요. 두 사람이 나란히 걸었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금례 씨가 먼저 말했어요. 순자 씨, 나 이제 자주 연락해도 돼요? 저는 금례 씨를 봤습니다. 왜 물어봐요? 당연하지요. 금례 씨가 웃었어요. 눈꼬리가 올라가는 웃음. 병수 씨 웃음이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병수 씨가 평생 두 사람을 다 지키려고 했는데 결국 지키지 못했다고 생각했겠지요. 근데 아니에요. 지킨 거예요. 조금 돌아왔을 뿐이지 결국 지켰습니다. 두 사람이 지금 나란히 걷고 있으니까요. 산 아래 주차장에 차들이 보였습니다. 미선이가 뒤에서 말했어요. 다들 밥 먹고 가요. 내가 살게요. 준혁이가 받았습니다. 형부도 오라고 할게요. 수진이가 웃었어요. 나도 남편 데려올걸. 다들 웃었습니다. 금례 씨도 웃었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산을 내려오면서 웃었어요. 병수 씨 산소를 뒤로하고 봄 햇살 속에서 처음 만난 사람들이 오래된 가족처럼 웃으면서 내려왔습니다. 저녁을 먹었어요.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테이블이 좁아서 다들 바짝 붙어 앉았어요. 시끄러웠습니다. 미선이와 준혁이가 티격태격했고 수진이가 중간에서 말렸어요. 금례 씨는 그걸 보면서 재미있다는 듯 웃었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바라봤어요. 병수 씨가 있었으면 뭐라고 했을까? 시끄럽다고 했겠죠. 근데 표정은 좋았을 거예요. 저 멀리서 혼자 차 마시는 척하면서 사실은 다 보고 좋아했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집에 돌아온 건 밤이었습니다. 서재에 들어갔어요. 불을 켰습니다. 병수 씨 사진이 스탠드 불빛 속에 들어왔어요. 저는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가슴 주머니에서 편지를 꺼냈어요. 버스에서 넣어두고 계속 거기 갖고 다녔거든요. 펼쳤습니다. 마지막 줄을 읽었어요. 고마워, 순자야. 평생 내 옆에 있어줘서. 저는 편지를 접었습니다. 천천히 서랍을 열었어요. 안에 자주색 보자기가 있었습니다. 12통의 편지들, 매듭이 느슨하게 묶여 있었어요. 저는 그 위에 병수 씨가 저한테 쓴 편지를 함께 넣었습니다. 이제 13통이 됐어요. 보자기를 쌌습니다. 매듭을 묶었어요. 이번엔 단단히 묶지 않았습니다. 언제든 꺼낼 수 있게 서랍 안에 넣었어요.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다녀왔어요. 금례 씨랑 같이.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어요. 잘 됐죠? 대답은 없었습니다. 대답이 없어도 괜찮았어요. 47년을 이 사람이랑 살았으니까 대답 없이도 알 수 있었습니다. 스탠드를 껐어요. 어둠 속에서 잠깐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봄밤 공기가 스며들었어요. 멀리서 개구리 소리가 들렸습니다. 봄이 깊어지고 있었어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서재 문을 열고 나왔어요. 불 꺼진 거실이 고요했습니다. 저는 창문을 조금 열었어요. 봄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병수 씨가 매년 봄에 열었던 창문. 올해도 열었어요. 괜찮았습니다. 아직 혼자인 건 맞아요. 아직 보고 싶고 아직 서운한 것도 있습니다. 47년의 오해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냥 안고 사는 거라는 걸 이제는 알아요. 근데 가벼워졌습니다. 오래된 것을 내려놓은 자리에 다른 것이 들어온 것 같았어요. 병수 씨가 행복했다는 것, 금례 씨가 생겼다는 것, 아이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 그것들이 채워졌습니다. 봄 공기가 거실을 채웠어요.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이번엔 병수 씨 자리를 보면서 울지 않았어요. 그냥 바라봤습니다. 거기 아무도 없었지만 아주 없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냥 그랬습니다. 봄밤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사소한 감상이라도 편하게 댓글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이야기에 정성껏 귀 기울이겠습니다.